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IonQ 소식을 좀 전달드릴 건데요. 중요한 공시가 나온 것 같아서 제 생각과 제 추측을 말씀을 드릴 건데, IonQ가 인수합병을 준비하는 중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 증시를 보시면 나스닥이 강세를 이끌었죠. 그래서 혼조세로 끝나긴 했는데 빅스 지수가 낮아지면서 증시에 대한 불안감, 변동성이 떨어졌고 상승 마감하는 추세가 이어졌는데, 여전히 양자 섹터는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일정 부분 테마성도 띄고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온큐는 5.6% 급등하면서 38불 가까운 신고가 종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모두 파티를 즐기고 탐욕에 빠져 있을 때는 거꾸로 공포를 가져야 되고요. 모두가 공포를 가졌을 때 탐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냥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좋아하기보다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신규 8K 공시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지금 미국 기업들이 제출하는 공시 중 하나인데, 기업의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알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시가 원문이 있는 공시예요. 2021년 7월에 나왔던 거를 2024년 12월에 업데이트를 한 건데, 이번 공시 자체만 보면은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임원 퇴직금 계획을 발표해서 임원 퇴직금 계획의 지급 조건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 임원들이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일부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통제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회사가 인수되거나 큰 변화가 발생했을 때 임원들에게 제공될 보호 조치를 상세히 규정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재택근무 관련돼서 만약 근무지 변경이 퇴직 이후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을 했다. 조금 어려운데 뒤에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성과 기반 보상 계약의 수정이 나왔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좀 더 임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큰 변화가 생겨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세부적으로 해놓은 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공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바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팩트 체크 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공시와 최신 공시 비교를 해봤더니 달라진 점이 크게 3-4가지 정도 있는데, 공시의 제목과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2021년에는 세브란스 플랜, 이거는 이제 실업급여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인수되거나 경영권이 변경되는 특정 상황에 이때만 적용되는 임원 보호 계획이었는데, 2024년에는 경영권 변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퇴직이나 해고 상황에도 임원들을 보호하려는 더 넓은 계획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경영진들을 좀 더 보호하고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조치이죠. 이제 양자 분야의 경쟁이 격렬해지니까 다른 회사에서 너 일로 와 우리가 더 줄게 이렇게 했을 때 가지 않도록 막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양한 상황에서도 경영진을 유지하고 원활히 협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데, 요거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주요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이 계획의 적용 범위가 21년에는 경영권 변경 상황이 있을 때만 퇴직 혜택을 제공했는데, 24년에는 일반적인 퇴직이나 해고 상황에도 이런 퇴직 혜택을 제공하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항으로 돌아가 보면은 정당한 이유, good reason으로 퇴사한 경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good reason이 뭐냐? 이거를 정의해 둔 게 있는데요. 2021년에는 만약에 경영권이 변경된 후 대주주가 바뀌거나 인수합병을 됐을 때 CEO를 제외한 임원들은 직책이 변경되면은 퇴직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뭐 전무였는데 더 큰 회사에 합병이 돼서 너는 상무 또는 팀장으로 가. 그러면 이건 그냥 바뀐 거지 퇴직 혜택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CEO는 보장을 해준다는 건데, 재밌게도 24년에는 CEO의 직책 변경은 굿 리즌이다. 사실 똑같습니다. 21년에도 CEO는 보직이 변경되면 퇴직으로 간주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고, 24년에도 동일하게 준다는 건데, 이거를 더 명확히 명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영권 변경 이후에도 CEO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CEO의 직책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CEO가 이거 혹시 인수합병 되면은 내가 보직이 변경될 텐데 나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보직 변경돼도 퇴직한 거로 간주해서 내가 받아야 될 거 다 챙겨줘. 이런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갑자기 왜 지금 했을까요? 인수합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퇴직 혜택 분야에서 21년에는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추가적인 보너스나 비례지급 보상이 없었는데, 24년에는 혜택이 추가가 됐습니다. 타겟 보너스, 퇴직 연도 근무 기간의 비례 보너스, 이 두 개가
강화가 되면서 경영진의 회사 충성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후임자 승계 조항, 요건 이제 후임자는 누군가가 인수합병이 되고 누군가가 인수합병을 시키고 대주주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21년에는 기존 실업급여 플랜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24년에는 이 의무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M&A와 같은 경영권 변경 시에도 기존 임원들의 보상 조건이 보호되도록 조치를 했고 더욱 구체화를 했다. 앞에 보시면 CEO가 보직이 변경돼도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구체하게 명시를 했고요. 누군가가 이 회사를 인수합병했을 때는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을, 임원 보상 계획을 더 잘 따라달라 라고 구체화를 왜 했을까? 이 두 가지가 아이온큐가 인수합병 제안을 받았고 이걸 검토하고 있구나 라고 추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시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경영진 안정성 강화, 이거는 뭐 다른 회사에서 우리의 소중한 경영진을 데려가지 않도록 막는 이런 경영진의 불안을 줄이고 회사에 대한 신뢰,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게 있는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M&A 가능성 대비. 경영권 변경, 인수합병 상황에서도 경영진의 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해서 인수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경영진이 남아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최소화, 규정 준수를 해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회사와 경영진을 모두 보호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공시 업데이트는 아이온큐가 경영진 보호 강화를 하면서 동시에 M&A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 얘기 예전부터 나왔죠. 작년 여름에 또 이 얘기가 뜨겁게 나왔는데, 다른 사례를 좀 보죠. 슬랙이라는 회사가 세일즈포스에 인수될 때도 이런 공시 변화가 있었고 경영진이 인수에도 남아있도록 유도한 후에 인수합병이 있었고요. 링크드인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됐죠. 링크드인은 유명한 미국의 커리어 SNS입니다. 자기 이력 올려놓고 소통하고 채용하고 이런 사이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할 때 인수 전에 이런 실업, 퇴직 계획을 수정해서 경영진 보호를 강화시킨 다음에 인수를 했고요. 트위터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할 때 세브란스 플랜을 특정 보호 조항이 경영진 퇴사를 방지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봤을 때 아이온큐가 갑자기 이 경영진 보호 또는 CEO 이런 보상적인 체계를 강화시키고 명시를 했다는 것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M&A 가능성을 대비해서 임원 보호를 강화하고 새로운 소유주와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공시가 구체적으로는 아이온큐 임원들의 퇴직 보상 계획 그리고 요약 계획 설명서이고요. 이것에 대한 8K 공시가 나오게 된 거죠.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데 임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M&A 가능성을 염두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M&A 진행되면 제 주식 어떻게 돼요? 이걸 여쭤보셔서 공부를 해보니까 M&A가 진행되면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 뭐 만약에 대리 아이온큐를 인수한다. 그러면 우리 주주들의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증권사에서 물어보면 할 거나 안 할 거냐, 한다 그러면 알아서 처리를 해줄 거고요. 주식 교환을 해주기도 해요. 인수기업의 주식으로 교환 비율을 협상을 해서 명시해서 교환을 해주기도 하고 혼합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을 거친 후에 이제 기존 주식은 상장 폐지되거나 비상장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M&A를 하고 그냥 자회사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인수가 실패될 경우에는 다시 복귀되고 증시에 다시 복귀되고 주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인수 조건 자체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승인을 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대체로는 좋은 조건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통과가 됩니다. 참고를 해보면 보통 피인수 기업은 프리미엄이 20%에서 40% 정도 사이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40불에서 인수가 된다 그러면 뭐 한 8불에서 16불 정도 추가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인수합병 후보가 어디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일단 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면 제가 여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아이온큐 이 사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웬디 토마스, 이 사람은 델의 자회사인 사이버 보안 회사인 시큐어웍스의 CEO가 사회의사로 있고요. 빌 스카넬이라는 델의 영업조직 임원 사장급인데 이분이 이사회에 들어와 있고, 또 이사회의 부의장이자 DMI 그룹, 아이온큐가 처음 상장할 때 합병해서 상장했던 스펙 회사 회장인 해리 유라는 사람도 EMC라는 회사가 나중에 델한테 합병이 됐는데 그때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 델이 아이온큐를 인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또
델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마이클 사울들도 개인 사모펀드로 아이온큐에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죠. 자, 그리고 2순위 후보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1.38불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워런트 83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좀 더 저비용에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1순위, 2순위 후보고요. 델과 아마존, 그리고 크게 보면은 과거에 구글 벤처스로 투자했던 구글 또는 쿠다큐, 하이브리드 양자 고정 컴퓨팅으로 아이온큐와 협력하고 있는 엔비디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생뚱맞은 후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가능성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이런 미세한 변화가 우리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과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M&A 얘기는 옛날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추가 힌트가 나왔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다. 물론 100%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인수합병 대비 중인가? 이 공시의 변화를 통해 살펴봤고요. 저의 추측도 가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고 추측이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삼으셔서 추가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